인플레이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그 마켓 관련돼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첫 번째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두 번째가 미국 금리 인상 얘기 진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 것 같냐, 이 얘기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거 하나하나 좀 분해를 해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부터 보여드릴게요. 보통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잖아요. 이런 거 우리는 지정학적 불안이라고 합니다. 지정학적 불안이 생기잖아요. 지정학적 불안이 터지게 되면은 보통 실물 경제가 둔화가 돼요. 경기 침체가 와요. 그래서 이게 경기 침체가 온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물건 안 사니까 수요가 줄어들게 되죠. 그럼 이게 디플레이션 압력을 보통 높여요. 물건 안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본식 디플레이션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지난 20년 동안 일본식 디플레이션이 제일 큰 공포였습니다. 제 책 세 번째 책인 부의 시나리오에서도 보시면은 이 일본식 디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꽤 많이 써놔요. 그런데 요건 좀 독특해요. 보세요. 러시아는 세계 1위의 산유국입니다. 그렇게 생산한 원유를 유럽으로 보내죠. 이 유럽으로 보내는 송유관이 지나는 곳이 우크라이나죠. 저기 둘이 전쟁하면 유럽으로 에너지가 못 가죠. 에너지 가격의 폭등을 만들 수 있죠.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는 세계 1위의 밀 수출국이에요. 우크라이나는 세계 5위의 밀 수출국이에요. 둘이 싸우면 밀 공급이 확실히 줄죠. 이게 저도 이제 요번에 좀 더 느낀 거지만 에너지 안보하고 식량 안보하고 놓고 보면 어느 게 더 중요할 것 같으세요? 그냥 모두가 동의하죠. 원유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자동차는 이틀 안 타더라도 집에 있더라도 밥은 먹어야죠. 식량 안보가 훨씬 중요하죠. 그죠?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 둘이 공급을 안 하잖아요. 2, 3위가 있잖아. 2위가 인도인데 밀 수출을 금지해요. 자기들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밀 공급이 확실히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를 만들게 되냐면 밀 가격의 급등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두 부류가 존재해요. 첫 번째는 밀에 대한 원래 수요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빵 만드는 기업 회사라고 해볼게요. 빵 만드는 회사인데 같이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이게 참 밀가격이 이렇게 뛰겠네. 근데 갑자기 한 분이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지금 밀가격 뛰는 거 지금 그게 고민할 게 아니다. 앞으로 밀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 이 얘기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밀 재고를 2달치를 갖고 있대요. 최소 6개월치로 늘립시다. 반론하실 분? 없죠. 이거 반론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푸틴의 마음속을 보니까 다음 달이면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론이 시작되어야 돼요. 그 사람은 제 생각에 매장당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면 6개월치 재고를 쌓아야죠. 그럼 밀의 소비를 지금 땡기는 거죠. 밀의 걸 땡기죠. 그러면 그냥 수요도 늘지만 재고에 대한 수요가 늘겠죠. 이걸 가수요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여기에 투기 수요가 붙죠. 하늘로 뛰겠죠. 그럼 밀 가격이 하늘에 붙어요. 그러면 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정도를 만들게 되냐면 동서양의 인플레이션이 달라요. 여기는 밀이죠. 여기는 쌀이고 쌀값보다는 밀값이 훨씬 많이 뛰었거든요. 그럼 양쪽 중에서 식료품 사이드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 어디가 높을까요? 훨씬 높아요. 동서양의 인플레이션이 차이가 좀 있죠. 네, 느낌이 오세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에 주는 영향이 커요. 일단 우리는 러시아산 원유를 많이 쓰진 않거든요. 러시아산 밀을 많이 먹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봐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좀 간접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라고 쓰고요. 인플레이션이라고 읽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조금만 더 이어갈게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중에 최악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핵전쟁 이런 건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이런 건 있습니다. 이게 달러 패권하고 연관이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런지 좀 말씀드려 볼게요. 러시아를 지금 다 규제하죠. 러시아를 규제하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금융시장이 봉쇄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러시아 통화 가치가 폭락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러시아 전쟁이 2월 24일 날 시작이 됐는데 전쟁 전에는 러시아 루블 환율이 1달러에 80루블 했어요. 1달러에 80루블. 이게 전쟁 터지자마자 어떻게 됐냐면 140루블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2,000원 된 거예요. 달러가 엄청 뛴 거죠. 근데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오늘 얼마일까요? 60루블이에요. 오? 루블화가 훨씬 세요. 달러보다 세요. 이유 설명해 드리면, 자 보세요. 러시아는 첫 번째 수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른 나라한테. 다른 나라에서 물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러시아. 못 사죠. 수입이 안 돼요. 수입이 안 된다는 얘기는 달러가 나가지 못하죠. 사는 게 없으니까. 러시아는 수출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에너지 수출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출하면 달러가 유입이 되겠죠. 달러 공급은 늘겠는데 달러가 나가진 않죠. 달러 공급이 늘었잖아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루블화가 강세죠. 그래서 미국이 유럽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빨리 러시아 에너지 사지 말라고. 근데 독일이 당장 안 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좀 어떻게 해봐. 연말까지 어떻게 해봐.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푸틴이 뭐라고 했냐면 봐라. 환율이 이때보다 밑으로 내려왔다. 지금의 전쟁은 러시아에 좋은 것. 이 연설을 보면 러시아 통제하고 있는 애들 기분이 되게 안 좋겠죠. 짜증 확 올라올 거예요. 약 오르잖아요. 네, 이렇게 만들어요. 네, 우리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냥 직관적으로도 이제 이 정도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봉쇄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봉쇄를 더 강화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봉쇄를 강화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러시아를 돕는 애들까지 죽이려고 해요. 그럼 뭐냐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거예요. 너를 돕는 애들, 러시아를 돕는 애들은 러시아와 똑같이 취급하겠다. 그걸 어려운 말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요. 세컨더리 보이콧. 러시아에 송금해준다? 너 러시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러시아를 도울 만한 나라가 누가 있을까요? 전 세계에. 중국이죠. 러시아가 규제를 받는 거하고 중국이 규제를 당하는 거하고 달라요. 중국이 차지하는 규모가 훨씬 커요. 네. 이런 것들이 최근에 보면 중국 시장을 조금 짓누르는 그런 요인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건 이게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확전되는 게 조금 두려운 것 같아요. 이게 중국으로. 그래서 오래 가면 안 돼요. 이런 전쟁이 오래 가면 별로 좋을 게 없어요. 그리고 자, 그럼 중국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세컨더리 보이콧이 넘어갔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한대요. 아니 왜 중국 혼내줘야지. 그게 아니라 들어보세요. 러시아가 외환 보유액이 6천억 달러가 있어요. 6천억 달러가 있는데 6천억 달러를 뭘로 갖고 있을까요? 캐시로? 러시아 지하실에 있다? 6천억 달러를 달러로 쌓여 놓으면 공간이 없을걸요? 그렇게 현찰로 찍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이 어디 있냐면 미국에 있는 은행들에도 있겠죠. 꽤 많이 들어있겠죠. 러시안 페더레이션 해가지고. 근데 그게 다 압류됐어요. 절반 이상이. 3,500억 달러가. 3,500억? 3,500만 원이 아니에요. 3,500억 달러. 그게 압류가 된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황당하죠? 그죠? 러시아는 전범이니까 그 정도 혼나야지. 그건 동의하는데, 자, 보세요. 중국은 3조 2천억 달러 있습니다. 다 어디 있을까요? 지하실에 있다? 미국에도 있겠죠. 그럼 만약에 저거 터지면 너네 압류 되지 않을까요? 압류할 수 있겠죠. 그럼 한 2조 달러 정도 있다고 치고 2조가 압류당해요. 시원하다. 그게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이고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달러 자산 갖고 싶을까요? 예를 들어서 1조 달러 갖고 계신 분이에요. 미국에 5천억 달러 넣어놨어. 근데 이제 보니까 큰 나라 두 개가 한꺼번에 압류당했어. 그럼 이분은 느낌이 어때요? 쎄하죠? 미국한테 전화 올 때마다 놀라지 않을까요? 딱 전화 받으니까 너 뭐 했지? 너 그거 빨리 빼. 아니 그거는 압류 팍 끊어버리면 한순간에 5천억 달러 날아가잖아요. 달러의 수요를 줄일 수 있죠. 느낌이 오세요?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독일한테는
에너지 빨리 사지 말라고. 러시아 혼내줘야 되니까. 근데 미국은, 근데 독일은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하라고 유럽에서는 얘기하는데, 좀만 있어보자고. 달러 패권하고 만나요, 이게 또. 그러니까 뭐냐면 규제를 하는 쪽에서도 이해관계가 갈리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만약에 디플레이션 상황이고 국제유가가 5달러, 10달러 이랬다고 쳐봐요. 지금 110달러인데 원유가 넘친다고 생각해봐요. 그 상태에서 러시아가 전쟁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원유 수출 안 해. 하지마. 멈춰 여기.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뭐 결과론이긴 한데 어쩌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인플레이션 상황이니까 싸울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악인데. 그러면 장기전으로 이어지면 어디서 털리냐면은 얘가 공급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인플레이션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인플레이션 예측과는 관련돼 보면은 다 뭐라고 나오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빠르게 해소된다는 전제하에, 여기서 더 악화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럴 것 같다 이렇게 나와요. 사실은 의미 없는 예측이죠. 근데 답이 없어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얘 참 어렵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라고 쓰고요. 인플레이션이라고 읽어요. 두 번째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라고 나오죠. 미국이 왜 금리를 인상할까요? 물가 때문에. 자, 물가가 오르면 왜 금리를 올려야 될까요? 이게 사실 저도 인터뷰를 해보면 분명히 직관적으로는 연관이 되는데 말로 설명하려니까 로직이 잘 안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은행에서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 2%예요. 연 2% 드려요, 보통. 근데 제가 깜짝 5%를 드립니다. 어때요? 오픈런 띄워야죠. 근데 문제는 물가가 10%씩 오른답니다. 그럼 연 10% 물가가 오르는데 5%짜리 정기예금 어때요? 의미 없죠? 아무 의미 없죠. 저런 짓을 왜 해요? 그럼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요? 정기예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물가가 오르기 전에 물건을 미리 사야 될까요? 미리 물건을 사야죠. 동의하세요? 근데 문제는 새로 정기예금 할 사람이 물건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존에 해놨던 사람들은. 으아, 이 느낌이죠. 뭘 해야 돼요? 기존에 정기예금 하셨어. 5%도 아니고 2%에. 그럼 오늘이라도 빼야죠. 지금 물가가 이렇게 뛰는데 하면서 빨리 가서 물건 사야죠. 은행에서 돈 다 빠져요. 근데 뭘 하겠어요? 물건을 압도적으로 사겠죠. 그럼 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오르겠죠. 폭발해요. 이게 폭발해요. 전 세계 돈이 절로 몰려요. 물건 사는데. 미래의 소득을 땡겨서 써요. 미래에 소비할 걸. 여러분들 지금 그 질문 받아본 적 있어요. 야, 집값이 이렇게 높은데 왜 계속 사지? 집값이 이렇게 높은데 왜 연끌을 하지? 집값이 오를 것 같다는 심리가 있어서 그러죠.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심리가 확신으로 바뀌잖아요. 어마어마한 효과를 내요. 그리고 이 기대감이라는 게 한번 생기잖아요. 이 기대감은 잘 안 바뀌어요.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기대가 매일매일 바뀌나요? 아니죠. 꽤 많이 오르고 진짜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때 바뀌어요. 아,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나? 그래서 대중의 기대가 바뀌어요. 지금의 기대는 집값은 단기적으로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오를 것 같다. 이런 기대가 예를 들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요즘 어떤 얘기 들었냐면 지금 집값이 빠진다. 근데 다들 그 얘기를 해요. 많이 안 빠질 것 같다고. 왜? 빠지면 살 거니까. 한번 겪어봐가지고 안 살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이런 게 기대예요. 이 말이 맞다 틀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기대예요. 그러면 집값이 빠르게 떨어질까요? 아니면 한 번씩 받쳐줄까요? 이 기대가. 받쳐줘요. 그래서 물가도요. 물가가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더 무서운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그 본성. 이게 바뀌는 거죠. 물가가 계속 오르는 쪽으로. 그럼 중력이 밑으로 작용해요. 그럼 순간순간은 위로 쳐올릴 수 있지만 계속 밑으로 당겨내는 거가 있죠. 자, 그러면 자 봅니다. 이렇게 금리가 낮고 물가가 높으면 물가를 더 쳐올리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 앞에다 일자 써주면 돼요. 자, 이제 안 가요. 해결했죠. 금리 올려야 됩니다. 이래야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아요. 인플레이션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른 건 기대 인플레이션은 고질병이에요. 당뇨병 같은 성인병이에요. 성인병에 걸리면 걔는 평생 달고 산대요. 증상이 완화는 되지만 조금만 무리하면 다시 도진대요.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생기잖아요. 조금만 무리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요.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못 봤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없었어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경기가 안 좋으면 돈 풀이면 돼요.
돈을 뿌릴 때 제일 문제는 뭐냐면 돈의 공급이 늘어나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튀는 게 문제인데 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 자체가 없으면 돈을 웬만큼 뿌려도 사람들이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양적 완화 같은 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생겨나면 돈 뿌리는 족족 물가가 튀어 올라와요. 경기 부양 못해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향후 앞으로 20년 내에 불황이 한번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 있죠. 올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느낌에? 경기 부양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근데 경기 부양 하려고 이제 옛날에는 괜찮은데 이제 경기 부양 하려고 양적 완화 얘기하려고 하니까 양만 들어도 그냥 물가가 탁 튀어요. 못하죠. 그럼 팔다리가 묶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치료해야 되잖아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인플레이션이고 미국 금리 인상도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에요. 세 개가 모두 만납니다. 지금의 환경 해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왜 나타났을까? 이게 핵심이에요. 왜 나타났을까? 공급망 때문에요. 맞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갑자기 공급망이 지금 문제가 되지? 지난 20년간 뭐하고? 코로나 때문입니다. 마스크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요? 그럼 공급 늘어야 되잖아요. 왜 안 늘고 있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공급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거대한 수요가 폭발한 게 문제예요. 2020년도 3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한번 붕괴했었죠. 그죠? 그때 미국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걸 썼고요. 그리고 재정 정책을 썼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때 썼던 재정 정책이 원샷에 2.2조 달러를 펐어요. 2.2조 달러면 그 금융위기 때 썼던 게 막 전 세계 금융기관 녹아내릴 때 7천억 달러 썼거든요. 의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이 돈을 혈세를 2.2조 달러를 원샷에 쏴요. 3배가 넘는데 어떻게 주냐면 그냥 캐쉬를 찍어줘요. 캐쉬로. 현금 줘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그냥 캐쉬를 찔러줘요. 어느 게 더 좋아요? 캐쉬 놓을 수 있잖아요. 캐쉬를 1인당 1,600달러씩 찍어줘요. 그러면 4인 식구면 얼마예요? 6,000달러죠. 6,000달러 넘잖아요. 적은 돈 아닌데. 그죠? 거기서 안 끝나요. 그 해 2020년도 12월 달에 코로나 2차 웨이브 생기니까 또 추가로 돈 찍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9천억 달러를 또 줘요. 8개월 만에. 9천억 달러를 주면서 그 중에 1인당 600달러씩 캐시로 줘요. 그럼 4인 가정이면 2,400달러. 거기서 안 끝나요. 딱 3개월 후에 21년도 3월, 작년 3월이거든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왔죠. 바이든 행정부에서 1.9조 달러를 또 줘요. 그래서 1인당 1,400달러씩 캐시로 찍어줘요. 1년 내에 3번 줬죠, 벌써. 20년 3월부터 해가지고. 1년 내에 3번 줬죠. 그걸로 안 끝나요. 추가 실업수당을 줘요, 실업자들한테. 미국에서는 실업당하면 600달러씩 주거든요, 한 달에. 적은 돈 아니죠. 거기에 추가로 줘요. 300~400달러씩. 주별로 달라요. 대박.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을 왜? 그래서 작년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빨리 추가 실업수당 없애야 된다고. 일자리로 안 돌아온다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작년에 9월에 끝났어요. 이걸로 안 끝나요. 차일드 텍스 케어라고 해가지고 자녀 1인당 300달러씩 줘요, 매월. 근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걸로 끝이 아니다. 4조 달러 인프라 투자가 기다리고 있다. 받을 땐 좋은데 느낌이 세야죠. 어마어마하게 줬다는 얘기죠. 여기에 무제한 양적 완화로 5조 달러를 유동성으로 퍼줘요. 금리가 바닥에 붙었어요. 그러면 보조금 줬죠. 금리가 바닥에 붙었죠. 그땐 또 물가가 낮았죠. 자산 가격이 뛰죠. 4개가 붙으면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자, 들려드릴게요. 그냥 대출 이자가 안 나가요. 0%예요, 거의. 너무 낮아서. 이자 부담 별로 없어요. 대출은 좀 있는데도. 그리고 보조금 계속 들어온대요. 아, 다음 달에도 줘?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이프가. 나 다음 달에도 준다고? 오, 대박. 근데 집값이 30억이 됐대요. 저기 우리 연금계좌에 주식이 들어있는데 연금계좌에는 잡주 넣겠어요? 아니면 애플 넣겠어요? 다 애플이에요. 엄청 올랐대요. 코인 좀 사놨는데 뛰었대요. 물가도 싸고. 느낌이 어떠세요? 근데 이제 갑자기 얘기하는 거죠. 둘 중에 한 명 그만둬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퇴사 붐이 일었습니다.
근데 소비가 폭발하니까 물건의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그럼 생산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일하는 사람이 없죠. 그럼 임금이 올라가겠죠. 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모이니까 소비가 폭발하죠. 소비가 얼마나 폭발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예요. 자, 파란색 선이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인데요. 2012년부터 그랬습니다. 쭉 올라가죠. 그냥 보통 아주 일정한 수준으로 Y = X의 그래프로 기울기로 올라가죠. 그러다가 한번 훅 주저앉는 거 보이세요? 훅 가는 거 보이세요? 그게 뭘까요? 코로나예요. 훅 갔죠. 근데 그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스토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 차 속에서 했던 얘기. 훅 들어오죠. 어떻게 돼요? 로켓 창안으로 팍 쏴버리죠. 자, 이 기울기만 보세요. 이 기울기. 이 기울기. 이거하고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가파르죠. 단기에 어마어마한 걸 쏟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만약 코로나가 없었다면 이라고 해볼게요. 코로나가 없었다면 빨간 전선처럼 갔겠죠. 그렇죠. 코로나 없는 걸 가정했을 때 그 빨간 점선보다 위로 솟아요. 얼마 안 솟았는데 이 정도면 2년치에 올라온 거예요. 그 점선도 사실 약간 좀 위로 올린 게 좀 있어요. 터졌죠. 소비가. 짧은 시간 내에 어마어마한 소비가 터진 거예요. 저렇게 터져본 적이 없죠. 그러면 수요는 터졌는데 공급이 이걸 따라가 줘야죠. 공급이 따라갈 수 있나요? 못 따라가요. 너무 세니까. 사람 구할 수가 없어요. 원자재 값이 하늘로 떠 있어요. 어떻게 따라가요? 그럼 물가가 올라가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왜 금리를 올린지 모르겠다. 공급망의 문제 때문에 물가가 올랐는데 아니라니까요. 공급망도 문제지만 얘도 문제예요. 얘도. 요놈도. 이거 눌러줘야죠. 어마어마하게 소비를 해요. 자,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빨리 올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보조금 안 주죠, 이제. 두 번째는 금리가 오르죠. 물가가 오르죠. 자산 가격이 주춤하죠. 반대로 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간을 두고. 얘가. 조금씩 숨을 죽일 수 있겠죠. 이거는 물가를, 이제 결국에는 물가를 갖다가 안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돼요. 다만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요. 두 가지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공급망을 얘기를 못하고 있죠. 얘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모르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정말 지금으로 따지면 재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들어왔겠죠, 이들도. 예. 이게 첫 번째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안정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는요. 수요 쪽에서 내려오는 거는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물가를 잡아내릴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저 공급망에서 자꾸 딴지 걸면 물가가 안정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겠죠. 그럼 높은 물가가 오랫동안 이어지면 뭐가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가 생겨요. 기대 인플레이션.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시나리오로 담은 거예요. 고질병이 되는 시나리오가 있을 거고요. 그럼 저성장 고물가겠죠. 성장 안 되는데 계속 물가 때문에 딴지 걸리는. 그죠? 그리고 지금 연준에서 물가를 잡으려고 들어갔는데 성장까지 그냥 초과성장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빈대만 잡는 게 아니라.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아주 아름답게 성공을 하잖아요. 그럼 물가만 발라낼 수 있죠. 그러면 성장은 강한데 물가가 낮아지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런 각각의 시나리오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담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여름이 올지 겨울이 올지 가을이 올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쏟아 넣으시면 안 돼요, 한쪽에. 아, 완전 자산 있잖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완전 자산에 대한 말씀 드린 이유가 이럴 때는 그냥 가장 큰 거 이게 아니라 하나로 쏠아가시는 게 아니라 자산을 깔아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각 국면에 유리한 자산들을 쭉 깔아가시면서 국면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주시는 전략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조언들을 이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빠져있는 내용들이 많긴 한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담아놨고요. 그리고 요 틀을 가지고 뭐 제가 그래서 뭘 사십시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을 이렇게 가져가십시오라는 얘기를 좀 방법론 쪽에서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